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관포지교라는 건데요. 아이고 이게 여기 가면 돈 번다고 해서 왔더니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만 저렇게 하느냐. 근데 쓸데없는 것이 있어야 쓸데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양소가 이 단백질, 탄수화물, 이 지방질, 이게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김치를 먹거나 했을 때 그 필요한 영양소만 완전히 액기스로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요만큼만 알약으로 2개 먹었더니 배가 영양소가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며칠 후에 죽어요. 장이 붙어서 죽습니다. 필요 없는 섬유질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걸 먹어줘야. 그것은 고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 있다 하는 게. 우리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그 동계훈련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야구 해설위원들이나 그 감독들이 TV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를 보면요, 야구 선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배팅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배팅 연습은 별로 안 해요. 맨날 달리고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이 힘을 기르는 일을 거의 매일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배팅 연습 겨우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방맹이 휘둘러 봐야 하체가 후두를 하면은 홈런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홈런 잘 치는 선수들은요, 보면은 상체보다도 하체가 발달된 선수들이 홈런을 잘 친답니다. 뭔가 하체가 튼튼해야지 상체가 안정이 되면서 홈런을 칠 수가 있대요. 그렇듯이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튼튼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죠. 급하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올리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지혜를 얻어서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3년 이상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돈을 벌기 때문에 멋지게 돈을 벌자 그런 말이에요. 기왕에 벌 바에야. 자, 이제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건 꼭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요,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가운 머리, 쿨헤드. 다시 말하면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자가니까 하고 좋다니까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인가, 옳은 사업인가, 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또 스스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스폰서라든가 주변 분들, 지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의 탓을 안 해요. 반드시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냉철한 이성, 예리한 판단력을 말합니다. 쿨헤드는. 두 번째는 따뜻한 가슴입니다. 이 사업이 나만 돈 버는 사업인가? 안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 때 그 사는 사람도 이익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짓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인가? 보람이 없고 옳은 짓이 아니라면요,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기가 돈을 번다 해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이분에게 권하고 또 이 해모임을 권했을 때 과연 저분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신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권장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자, 3번째는 요게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머리에서 가슴이면 여기까지만 내려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판단해 보니까 좋은데? 그거 참 괜찮은데? 그러게 가지고 손발이 게으르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손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3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 다음에 몸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제로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또는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도 먼 사업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3가지입니다. 첫째, 제품을 봐야 됩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제품의 품질이 엉터리고 가격도 싸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거 성공 못합니다. 알겠죠? 제품의 품질이 매우 좋은데 가격도 높다, 그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은 퀄리티도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케팅 타겟이 따로 있어요. 마케팅 타겟이 초고소득층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케팅 타겟이에요. 분명히 타겟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케팅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시장은 이미 그런 네임밸류가 매우 높은 명품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기업이 거기를 파고 들어가기는 매우 힘들어요. 명품은요, 그 품질의 퀄리티의 수준보다도 가격이 높은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명품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를 파는 거는 문화를.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명품에 역사가 쌓여야 되는데 후발 기업은 거기에 끼어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 품질과 가격을 봐야 됩니다. 요게 안 돼 있으면요, 천하 없어도 그건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니, 지금 물건 없어 못 팝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물건은 생산은 얼마든지 되는데 그것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품질과 퀄리티와 프라이스, 가격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으면 뭐합니까? 실컷 돈 벌어놨더니 경영자 놈이 다 빨아먹고 없더라. 그렇게 되면 뭘 합니까?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이렇게 되면 이래서 고생만 하지 성공 못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경영 시스템을 봐야 되고, 경영 시스템, 그다음에 보상 시스템을 봐야 돼요. 과연 나한테 몇 퍼센트나 돌아오는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시스템,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등등 시스템이.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제품도 좋고 시스템도 괜찮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뛰느냐. 이것만 남아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벌린다. 그런 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사기치는 것도요, 무지 힘듭니다. 그거 공부 무지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절대 시간, 우리는 1만 시간을 통상 얘기하는데요, 절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술술 했더니 돈이 벌렸다?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이 벌어가고 없어요. 그런 돈은. 그래서 반드시 절대 시간을 자기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X, Y, Z 요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필요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요 세 가지가 없으면요,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품이 엉터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시스템이 좋아도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제품이 좋고 열심히 뛰어도 시스템이 엉망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공의 필요 조건이에요. necessary condition. 그런데 필요 조건인데 학교 다닐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무지하게 졸렸죠, 사실. 실제로 무지하게 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하여간 필요 조건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성공 못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성공하는데 충분한가? 그거하고는 달라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성공을 100%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운이야, 운. 채수가 더럽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채수야, 채수, 운.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수없는 놈 비행기 타고 가다가 뱀에 물린다고 하여간에 재수가 없으면 될 일이 안 돼요, 이게. 예? 안 된단 말이에요. 전번에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악어 때문에 그랬대, 악어. 어떤 아줌마가 악어를 매우 좋아해서 가방에다가 포대에다가 넣어가지고 비행기에 실었는데 그놈에게 나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돌아다니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비행기가 무게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비행기에서 악어에 쫓긴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그게 재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것들을 읽어보면요, 운이 있기는 있는데 운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뭐냐면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운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다.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운이 오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운인데 운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운이 매우 좋은 거예요, 지금. 운이 매우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함수로 표시하면 저렇게 됩니다. R은 저기서 수입입니다. 레비뉴 해서 R 이렇게 되면 이것이 X, Y, Z, 그다음에 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함수로 적어보면 이게 분명히 어떤 이런 고부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고부 형태. 여기서 K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어떤 상수고 이건 운이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X와 Y는 컨스탄트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이미 회사에 X와 Y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컨스탄트입니다. 변수가 아니고 컨스탄트. 그러면 요 세 개는 어떤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것을 써보면은 K, Z, 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K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2는 운이니까 이미 여기 와서 이분이 치마 밑으로 넘어졌으면은 요건 1이란 말이야. 1. 운이 운수 대통이라고 말이야. 1. 운수 대통이 1이고 운수에 5 모르는 게 제로예요. 이게 암만 노력을 해도 이게 제로면요. R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고부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래요. 고부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운수 대통이 1이기 때문에 자기 소득은 무엇의 함수다? 자기가 노력한 것의 함수다. 이렇게 돼. 왜냐하면 다른 요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X, Y 지금 바꿀 수가 없고 운은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에게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요 운이라는 놈은 요 Z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Z의 함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운도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득은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옆에 주위 사람들, 가족, 스폰서하고 토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사이드 잡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기 올인하라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올인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간 소득이 안 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호구지책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이 가게를 한다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해서 먹고 살 게 있어야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그런 경우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는 경우에 우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에서나 목표 설정할 때는 스마트라는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면요,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결과가 흐리멍텅한 것은 목표가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면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선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이거 목표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느 정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 나는 토익을 900점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매월 500만 원을 벌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 해야 된다. 행동지향적.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나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직접 그래야만 내가 안 드렸으면 내가 효도를 안 한 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서는 안 된다. 현실성 있게 너무 목표를 크게 잡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낮게 잡으면 그거 노력 안 해도 되니까 노력 안 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껏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을 정도,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간 제약적인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3개월 이내, 1000일 이내 이렇게 하겠다. 자, 이제 관포지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은 이 관중을 의미합니다. 이건 춘추시대
지금부터 한 BC 600년 정도니까 지금 한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는 한 마을에서 자랐던 중마고우입니다. 어르신들 중마고우 아시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 시골에서 여기 대나무 가정에 끼고 몇 놈이 기차 타듯이 앞으로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불알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랑 먹고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이 중마고란 말이. 대나무 말 타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친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근데 당시 제나라에 있었던 지금 강태공이 분봉받은 나라가 제나라이고 지금 어디냐면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아시죠? 제남 그런 데 있죠? 제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나라의 13대 임금이 희공이라는 사람인데 요 양반이 자녀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야, 규, 소백. 이 공자들이죠. 그 다음에 공녀들 두 딸이 있는데 성강, 문강. 근데 기묘하게도 이 세 아들 두 딸이 어머니가 다 달라요. 전부 배다른 형제 자매예요. 이게 전부 다. 요런데 요 희공이 죽으니까 누가 임금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큰아들인 제야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인 제야가 임금이 돼서 제 14대 임금이 영공이라는 임금이 됩니다. 임금 칭호예요. 영공. 그런데 이 영공은 성격 파탄자예요. 완전히 아주 잔인무도하고 황음무도한 그런 임금이에요.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 동생인 문강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2600년 전이니까 뭐 저런 개막나이 같은 놈이 있나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왕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 동생들이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 핏줄은 너희 핏줄하고 다르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간의 혼인을 했어요. 양반은 이렇게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문강이 노나라 임금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러면 시집을 갔으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시집을 가서도 그런 아주 괴상망측한 짓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알게 되니까 노나라 임금을 잔치에 초대해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점점 성격 파탄이 되어 가니까 두 동생인 규와 소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요 공자 규 둘째 아들인 규의 어머니가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규의 보좌관이 누구냐 하면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관중은 공자 규와 함께 노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소백의 보좌관이 누구냐 하면 포수가예요. 포수가인데 소백의 어머니는 위나라 사람인데 소백은 위나라로 가지 않고 요 제나라에 가까운 거라는 곳으로 거나라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역시 규보다는 소백이 낫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자는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돼요. 소백은 벌써 그걸 안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관중이 공자 규의 보좌관이 된 것은 참모가 된 것은요 포수가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수가는 지금 영공이 하는 짓이 괴상망측한 짓만 계속하기 때문에 언젠간 맞아 죽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음 제나라 임금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자기가 공자 소백의 참모가 되고 관중이 공자 규의 참모가 되면 권력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죠? 권력이 새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공이 그 짓을 하다가 자기 사촌 형인 공손무지에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공손무지도 이름에서 본 바 같이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어가지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공손무지 이놈이 무지막지한 놈이어가지고 또 부하에게 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됩니까? 제나라에 임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 공손무지가 사촌 동생인 영공을 때려 죽였는데 요놈도 부하에게 맞아 죽으니까 제나라에 임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선착순이야.
공자 규하고 공자 소백이 먼저 제나라 수도에 가서 용상을 차지하고 앉아버리면 그놈이 임금이야. 그래서 소백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제나라 가까운 그 땅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받들고 제나라 수도로 갑니다. 그런데 관중이라는 인물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이고 한 발 늦었네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한 발 늦었네. 왜? 노라는 멀거든 거기서. 멀거든. 그래서 소백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관중이 별동대를 조직해 가지고 소백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소백이 나타나니까 화살로 쏴버립니다. 쐈는데 거기에 뭘 발랐냐면 짐독이라는 걸 발랐어요. 짐독. 그 짐새의 독인데요. 요것은 무지무지하게 맹독성이랍니다. 맹독성이어서 요것에 그 물소똥처럼 요게 맞으면 살이 썩기 때문에 금방 죽는답니다. 거기에 화살에다가 짐독을 발라가지고 쐈는데 공자 소백이 배에 명중을 했어요. 명중을 했어요. 막 맞았어요. 그러자 공자 소백은 바로 꼬꾸라지면서 엎드려 하고서 일제히 곡을 해라 이렇게. 일제히 곡을 해라.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행렬을 영구 행렬로 만들어라. 그런데 참 재수가 무지무지 좋은 거야. 맞았는데 허리띠에 맞은 거야. 허리띠에 옛날 허리띠 그 열쇠 그 골이 큰 쇠 있지요. 거기에 맞은 거예요. 거기 정통으로 맞아버려. 그러니까 관중이 이게 화를 무지무지 할 수 없는 거인데 배를 정통으로 맞춰버렸는데 하필 허리띠를 맞춰버린 거예요. 여기를 맞춰버린 거지. 그런데 소백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은 척 하면서 곡을 해라 그런 거예요. 왜? 매복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서 임금의 귀국 행렬을 장의 행렬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임금 자리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유유하게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노나라로 가서 공자 규를 받들고 노나라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로 갑니다. 왜? 이미 제나라는 소백은 죽었고 그렇죠? 죽었고.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소백은 제나라에 가서 임금 자리에 올랐고 제나라 군대를 장악했어요. 제나라는 노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나라 군대가 대패하면서 이미 소백은 노나라 임금이 돼 있으면 그 제나라 제환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임금이 돼 있으면서 공자 규를 주살할 것을 요구를 해서 노나라는 바로 공자 규를 바로 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임금이고 지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당시 권력은 나눠갖지 못합니다. 형제간에도.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관중이 요 소백 이제 제나라 임금이 되어 있는 환공인데 요걸 죽이려고 했으니까 제나라 임금 소백은 제환공은 요놈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놈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 관중하고 그 다음에 소홀이라고 하는 대부 이 공자 규를 모시고 있던 두 놈을 함거에 실어. 함거라는 게 옛날 그 사극 보시면은 그 죄수 싣고 하는 수레 있죠. 통나무로 이렇게 이걸 함거라고 합니다. 함거에 싣고 제나라로 수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도중에 소홀은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주군을 따라갔죠. 규를. 관중은 죽지 않고 제환공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환공이 저놈은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직접 죽이겠다. 그런데 그때 포수가가 말리고 나섭니다. 임금께서 주군께서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려고 하시면 저로서도 충분합니다. 제가 재상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군께서 천하를 호령하시려면은 관중을 재상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좀 죽이려고 하는데 이놈을 재상으로 쓰라 이거야. 이게 포수가예요. 그거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재상이 돼요 지금. 그렇죠? 내버려 두면
그리고 또 포수가가 재상이 된다고 해서 타달 놈 한 놈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소백을 보좌를 했으니까 소백이 그 땅으로 간 것도 아마 포수가의 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포수가가 소백을 임금으로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재상이 되는데 그걸 관중을 재상을 시키라 이래요. 그러니까 소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칼을 거두고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무총리를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걸 죽이려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포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중은 드디어 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하고 부국강병을 실시하고 국민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제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관중의 힘이에요. 최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춘추오패라고 그러는데 춘추시대 최초로 제환공이 패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는 주나라라고 하는 그 아무 희말택이 없는 중앙정부가 있는데 제후국들 중에서 제후국들을 몽땅 제압해가지고 우두머리가 패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사실 천하를 통치하는데 그 첫 번째 패자가 제환공이고 이 소백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관중이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사기의 두 번째 열전, 첫 번째 열전이 백이열전이고 두 번째 열전이 관한열전이 나오는 여기에 관자와 안영이란 나옵니다. 제 나라 재상들이에요. 여기에 관중이 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수. 나를 낳아준 것은 누구이고? 부모이고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이다. 이렇게 탁 나와요. 관중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기열전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찍이 내가 가난했을 때 포수과 장사를 한 일이 있는데 이익을 나눌 때면 내가 늘 많이 차지했으나 포수하는 나를 욕심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을 알아주는 거죠. 같이 장사하는데 저놈이 60% 가지고 포수가는 40%밖에 안 줘. 그런데 포수가는 그것을 욕심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관중이 나보다 가난하다. 그런 말. 두 번째, 관중은 일찍이 나는 포수가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실패하여 그를 더욱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 일이란 운에 따라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포수가는 잘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또 운이 나오네. 운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데 포수가는 그걸 알았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3번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3번 모두 쫓겨났는데 포수가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포수가가 관중을 어떻게 됩니까? 품어주죠. 관중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역사를 주름 잡은 사람인데 계속 실패만 해요. 그 다음에 일찍이 나는 3번 싸움터에 갔다가 3번 다 패하여 달아나고 말았는데 포수가는 나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늙은 어머니 누가 버려놨게?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수가는 나 그걸 보고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왜? 노모를 모셔야 되니까. 응? 이렇게 알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무지무지 좋겠죠. 이게 포수가란 말이에요. 또 나는 공자 규가 패했을 땐 나와 같이 그의 대부를 했던 소호는 자살하고 나는 사로잡혀 투옥되는 치욕을 당했지만 포수가는 나를 수치를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작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진실로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이다.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공자 규 얘기입니다.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관중은 대인이었습니다. 작은 의리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그보다 더 큰 의가 있으면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공자가 이 점을 극구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뒷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은 관중보다 오히려 포수가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포수가는 대대로 거의 보면 10대라 그래서 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존경을 받으면서. 그런데 10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포수가를 재상으로 추천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 이 새끼 저 관중 이거 배반했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관중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제환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중에게 물어보겠죠.
당신 후임으로 재상을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 제 환공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의도가 뭡니까? 틀림없이 포수가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관중은 의외로 포수가를 재상을 시키지 말라고 건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놈을 시키라고 건의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포수가는 분명히 군자는 군자인데 옳고 그름을 너무 명백하게 따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적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백성이 힘들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가려서 악을 한 번 행한 놈은 평생 보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재상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런 말이야.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관중이 포수가를 재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군자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선보다는 악을 분명히 하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인데 정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포수가가 재상이 되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게 된다. 그래서 요 관계를 관포주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공자는 이 양반보다 한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아주 의리파입니다. 자로가 물었다. 제나라 환공이 공자 규를 죽었을 때 소홀은 따라 죽었지만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로가 이어서 물었다. 관중은 인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중이란 놈이 이게 의리가 없다 이 말이야. 즉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죽었으면 저도 자결 해야지. 대부 소홀은 자결했는데 이놈은 끝까지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공자가 그래 맞아 그놈은 그런 놈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답은 반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환공이 제후들을 규업할 때 병거를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결과적으로 인한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으로 이 춘추 패자가 된 게 아니고 관중의 힘으로 군대를 쓰지 않고도 그렇게 모았으니 백성이 전란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관중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자는 어떻습니까? 작은 의리 가지고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 째째한 군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역사의 흐름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평가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은 다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공자는 나쁜 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자공은 더 세게 물었어요 이제. 자공이 물었다. 관중은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황공이 공자 규를 죽었을 때 죽지 못했고 또 황공을 돕기까지 했으면 재상이 돼서 황공을 패자로 만들어줬거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들의 패자가 되게 하여 온 천하를 바로잡았으므로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관중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옷자락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통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다. 어찌 평범한 사람들이 조그만 신을 지킨답시고 도랑가에 스스로 목을 메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겠느냐. 다시 말하면 관중이 중원을 평정해가지고 제국들을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 오랑캐, 북적이라고 합니다. 북쪽 오랑캐가 침범을 못했어요. 남쪽에서는 초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초나라가 북진을 못했어요. 만약에 북적이 내려오고 초나라가 우위를 쳤으면 그때 전란에 또 휩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게 그 사람 덕분인데 왜 그따구 소리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작은 의리 요거 따지지 않고 대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역시 공자는 대인이었어요. 자, 관중의 명언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관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관자에가 나옵니다. 창고가 차면 비로소 예절을 알게 되고 그렇죠? 이게 창고가 차지 않으면요 나무 담장 뛰어넘어요. 그렇지? 예. 의식이 족하면 영역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그러진 행동을 하게 된다. 윗사람이 잘못하면 밑에 놈 잘못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윗사람에게 있다. 윗사람에게 있다. 자,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책은 물자를 풍부하게 갖는 것이다. 풍부한 물자 앞에 적이 있을 수 없다. 경제력이 바로 부국강병의 첩경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경제에 눈을 뜬 사람이고 경제정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뒤로 관중 뒤로 모든 경제정책은 이 사람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민심을 순하게 하는 데 있고 정치가 무너지는 까닭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 지금도 맞죠? 지금도 맞죠? 자, 다음. 자,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을을 다스리면 마을은 다스려지지 않는다. 마을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를 다스려지지 않는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는 다스리지 않는다.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마을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마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천하를 다스리고. 방법이 다르죠. 기업을 경영하는 것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군수가 하는 일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일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천하에 쓸만한 신하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군주가 신하를 제대로 쓰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천하에 재화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오늘 우리 사회가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똑같아요. 자, 이제 금난수교라고 합니다. 관포주기하고 요 세금자 쇠 있죠? 난초 난자 갈지자 갈지자인데 이것은 소유격 대명사로 뭐뭐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길교자 서로교자. 요건 주역 계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의 계사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서 나오네. 자, 이인동심 두 사람이 마음이 같으니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니 같으니 길이 단금 그 기자고 요 리자는요 원래 날카로운 리자입니다. 이익할 때 요거 쓰죠. 이익 날카롭게 잘 쓴다. 이용 이렇게 하죠. 요거 날카로운 리자 날카롭게 잘 쓴다.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이 단금 새를 자를 수 있고 동심지연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기취 열한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그러니까 쇠라도 자를 수 있고 난초 향기와 같은 사귐, 저는 관계, 우정 이것을 금난지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에 딱 맞는 말이에요. 서로 각계약진해 가지고는 절대로 새를 자를 수 있는 날카로움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휴먼 네트워크니까 인적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같이 뛰면은 새를 자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각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음 수어지교. 이것은 물수자, 고기여자, 갈지자, 사길교자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물과 고기의 관계. 그 말이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자, 요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국지 연의 말고 나간중이 쓴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고 정사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라는 정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제갈량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사이가 날로 가까워지니까 관우와 장비가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니까 유비가 불러가지고 두 사람에게 타이른 말 중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고지 유공명. 나의 고는 애로울 고자인데 나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유는 같을 유자입니다. 유어지유수야. 고기가 물이 있는 것과 같다. 즉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원학은 바라는데 제군 너희들은 물, 부원 다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수어지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폰서, 파트너, 그 다음에 회사와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자와 사업자와 고객은 전부 수어지간입니다. 물과 고객이에요. 고객 없이 어떻게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 없이 사업자가 있을 수가 없고 스폰서 없이 파트너가 있을 수가 없고 파트너 없이 스폰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물과 고기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마치 물과 고기 그리고 관중과 보수가처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요 이게 질이 멸렬한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애터미 사업의 행동 지침으로서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요거 세븐업, 우선 드레스업, 옷을 말끔 입어야 돼요. 외모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드레스업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일즈를 하는데 사람이 무능하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다. 그것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미국이나 유럽 할머니들 보세요. 할아버지들 봐요. 뒤에서 봐가지고는 저게 청년인지 할머니인지 처녀인지 구분이 안 가죠. 앞에서 보면 아 할머니구나 그러겠는 거예요. 그렇게 차려입고 다녀요. 그것은
사회생활, 사회에서 그만큼 대접을 받겠다는 거죠. 클린업은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하자. 선진국 국민일수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쇼업. 이것은 매일 얼굴을 드러내자. 그런 말이에요. 만나서 자꾸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 효과. 에펠탑이 처음에 파리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 시민 100% 반대했어요. 특히 문인들은 죽으라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파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 정부는 그것을 만국 박람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걸 세웠다가 뜯기로 했어요. 뜯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파리에 높은 건물도 없고 파리 시민들이 일어나면 그 탑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면. 제일 반대한 사람이 모파상인데, 모파상 아시죠? 문인. 모파상은 그것이 건설되자 항상 에펠탑 밑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왜 여기서 점심을 먹냐 그랬더니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차츰차츰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뜯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종으로 했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면 효과, 자꾸 보면 정이 드는 효과를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 자, 그 다음에 페이업, 빚지지 말고. 절대로 빚지고 뭐 하지 마세요. 빚도 이게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이게 다른 건 다 없어도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과 용기가 있으면 뭐든지 성공합니다. 열정과 용기가 있으면. 열정과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 천일 천만원 작전 100일 판매사 작전을 하는데요. 100일 만에 판매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요 1년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면은 그 부지하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나오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쥐새끼밖에 안 나온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석 달에도 안 되네.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네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대로 죽어라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즉 네버 기브업.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반드시 성공하신다. 반드시 성공하신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